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이제 벚꽃이 지고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죠. 네, 아주 초록초록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그죠? 네. 자, 그 초록초록한 싱그러움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의 인문학 2편을 준비해 왔거든요. 지난 1부에서 네. 부의 인문학 전반부에 등장하는 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을 공부해 봤었잖아요. 네. 또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봤었고요. 혹시 지난 시간 등장한 거인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애덤 스미스부터 데이비드 리카르도, 하이에이크, 그다음에 밀턴 등과 같은 20세기까지의 경제학자가 등장했었죠. 그렇죠. 오늘은 책의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와서요. 벌써 중후반부로 넘어왔군요. 네, 3부까지 가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3부는 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내려고요. 네,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네. 21세기의 경제학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경제학자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이분들이 주장한 이제 경제 이론과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투자 철학까지 함께 알아봐요. 네. 부의 인문학 3장의 제목이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이 약간 절대 깨지지 않는 그릇 뭐 이런 느낌인데 살짝 세상에 없는 강한 주장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네. 네. 자, 경제계의 최고 브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라고 했는지. 네. 약간의 이제 과장이란 건 우리가 문학적 허용처럼 좀 받아줘야죠. 우리가. 네, 그렇죠. 네.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이제 21세기 경제학자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네. 대공황의 해결사 케인즈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공공 지출이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주장을 했던 케인즈가 실생활에서는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실제 생활에서도 성공하셨네? 그렇죠. 와. 그러기가 쉽지 않대요. 경제학자들이 실제 투자 생활은 등한시하거나 맞아. 아니면 성공을 못한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대단하신 분이네. 네, 이 케인즈가 본인의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는 따로 책을 쓰거나 뭐 하신지를 않아가지고 케인즈의 투자법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의 인문학의 저자인 우성님에 따르면 네. 케인즈의 투자법이 놀랍게도 워런 버핏의 투자법과 꽤 많이 일치한다고 하네요. 이 모든 길은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로 통하네. 그렇죠. 그러네. 네. 이 책에 나온 이제 케인즈 투자법의 중심 원칙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일반 대중과는 반대로 가라. 그리고 집중 투자해라. 장기 투자해라. 네. 싸게 사라. 신용 투자하지 마라. 등과 같은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네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시는 점들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름 끼치게 특별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원칙 중에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케인즈의 투자 원칙 중에 네. 첫 번째가 바로 일반 대중과는 반대로 가라잖아요. 네. 우리 1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남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약 100년 전에
100년은 채 안 되었지만요. 네. 자, 100년 전에 케인즈도 대중이 아닌 소수의 진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대로 본인의 투자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워런 버핏이 케인즈의 사상을 따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대가가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야겠죠. 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뭐 1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또 앞으로 100년 후나 투자의 원칙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약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케인즈 투자 원칙 중에 또 하나 제 관심을 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집중 투자하라는 투자 원칙이었어요. 요거는 좀 살짝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자산 배분 전략 기억나시죠? 네. 네. 거기서는 이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네.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일반인이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맞아요. 시장 수익률 정도만 해도 그건 대단한 거다. 대단하다. 한 10% 정도? 네, 그 얘기 했었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뭐 1,600명이 뭐 이 일만 매달리고 있는데 어디 감히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케인즈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의 인문학의 저자인 우성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네요. 네, 이거는. 그게 뭐냐면 시장 수익률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이 평균인데 맞아. 그럼 나는 평균이지 부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재무관리 교수님께서 네.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우리 그때 알파 전략, 베타 전략 그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굉장히 뛰어나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베타가 시장 수익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막 재무관리 교수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베타를 한참 설명하시고 갑자기 다 지우시더니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베타에서 언제 부자 되냐. 그렇지. 맞아. 아시는 거야. 그분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평균은 할 수 있다. 베타를 하면 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야.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가겠다. 아니면 인생 한 방이다. 그 선택이야. 인생 한 방이라 너무 위험한 선택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수님이 너무 생각나네. 그쵸.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도 또 베타에서 시험은 내셨어.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고는 있어라. 네, 맞아요. 이 이제 집중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얘가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고 가치 투자자들의 투자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중 투자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뭐죠? 가치 투자 그리고 집중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건데요. 왠지 이 전제 조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 이거 너무. 왠지. 그 전제 조건이 투자 대상인 주식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분석해서 그 회사를 아주 쏙쏙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쏙쏙들이 알잖아. 그렇죠. 이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쏙쏙들이 알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죠. 그러네. 너무 어려운데요? 자, 그럼 결국 남의 말만 듣고 남들 따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과 주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결국 펀더멘털 분석을 해라. 그렇죠. 예, 이 얘기죠. 네. 우리 그 지난 에피소드에 펀더멘털 분석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맞아. 집중 투자 원하시는 분은 그거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네. 결국 펀더멘털 분석을 잘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이런 이유로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게 또 우리 자산 배분 전략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논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산 배분 전략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거야 좀.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 본인이 이제 평균 이상이다, 난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하시는 거고. 근데 본인을 아주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돼. 그치. 그냥 객기나 어떤 그런 거 무한 긍정, 시크릿식의 무한 긍정. 난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온 우주의 부가 나에게 오고 있다. 안 돼. 네. 케인즈에 이어서 이제 소개할 경제학자가 그래서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위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이고 자산 배분 전략 이론의 아버지격인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변동성이라는 위험, 즉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으면 그게 더 좋은 포트폴리오이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또 여기에 또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사람도 너무 이 변동폭이 크면 힘들더라. 맞아. 상대하기가 힘들어. 막 어떤 날은 막 침체됐다, 어떤 날은 막 하이였다가 막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 힘들어. 맞아. 이게 포트폴리오도 이 변동폭이 작은 게 좋듯이 사람도 약간은 일관성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친구로 오래가. 맞아. 그래서 요 자산 배분 전략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92화와 94화 그 자산 배분 전략 에피소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인기가 좀 많았던 에피소드예요. 네. 그래서 이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는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크게 나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분산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중 투자, 즉 가치 투자에서는 위험을 자금을 손해볼 가능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A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0에서 20%예요. 그리고 B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5%에서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분산 투자자들은 둘 중에 어떤 자산을 선택할까요? 분산 투자자들은 변동폭이 작은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A 자산의 변동폭은 20%포인트고 B 자산의 변동폭은 15%포인트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적은 B 자산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비자산의 경우 확률적으로 마이너스 5%의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는 싫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제로는 되는 A 자산을 선택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를 통해서 알아보면 확실히 이 두 투자자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두 투자 방식은 위험에 대한 정의부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투자 방식 자체도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사실 참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짬뽕이냐 짜장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죠. 맞아요. 우리 쓸공님들은 이 두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고르실지 궁금하긴 한데요. 워런 버핏은 분명 집중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 방식이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버핏 할아버지처럼 막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니죠. 우리 그냥 일반 대중이지. 전문 투자자도 아니야. 심지어 그렇지. 60억 분의 1인분하고 따라가다가 그죠. 괜히 위험 무릅쓰고 집중 투자했다가 이게 폭망하면 어쩌나. 그죠. 맞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니 이제 나의 성향과 가치관과
그리고 투자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잘 따져서 두 방식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네. 저는 또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노 자산 마련 같은 연금은 네.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자산 배분으로 잘 묻어두고 네. 또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가지고 절약을 통해서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자금을 가지고는. 네. 다만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집중 투자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 또 이제 신용 투자와 같이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죠. 맞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어깨에 올라탈 거인들은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학파의 경제학자들인데요.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생겨난 그런 학파잖아요. 맞아요. 경제학 중에서. 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 그리고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그리고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까지 네. 이분들을 행동주의 경제학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나요? 굉장히 최근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 간단히만 좀 알아보면요. 경제학 그리고 특히 이제 고전학파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막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옛날 모델이 안 맞는 이유가 투자자가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가정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약간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대신에 인간의 행동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인간의 행동 연구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왜 저 행동을 하지? 막 그런 연구 대상들이 연구 대상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것이니까 약간 심리학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연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데니얼 카네먼이라는 분은 심리학자셨대요. 그렇구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첫 번째 심리학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인간은 근시안적이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편이다라는 결론을 냈대요. 진짜 공감이 갑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경제 역시 이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전 동의해요, 지금. 네. 네. 사실 근시안적이고 변화에 민감하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무리지어 행동한다. 이게 동물의 특성인데. 본능에 가까운 삶. 본능에 가까워. 어쩔 수 없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능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많죠. 네. 자, 행동주의 학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되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학파의 경제 이론에서 우리는 어떤 통찰을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인간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남들과 다르게 투자를 하려면 멀리 보는 능력을 좀 키워야겠죠. 네. 즉 이제 남들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데 네. 이게 왜 안 되냐면 인생의 유한함.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멀리 보나. 네, 그리고 막 뭔가 막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면 갈수록. 맞아.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20대 때도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젊을 때 누려봐야지. 한창 예쁠 때. 한창 예쁠 때 뭐 좋은 차도 타고 명품도 해봐야지. 맞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러니까 그게 본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본능. 네. 인간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사소한 파도는 굉장히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케인즈 역시 이제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은 무시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거 주식 초보가 하는 대표적인 실수잖아요. 하루 매일, 종일 주식에 보고 있는 거. 오르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슬프고. 그래서 막 행동으로 옮겨. 슬프니까 팔아버리고. 그래.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 그럼 또 비싼 가격에 또 산다?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그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본업에 집중을 못해.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맞아. 본업에 집중 못하는 거. 전업 투자자면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본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리 짓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자인 우성님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절대치라는 거, 이 절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야지. 이 주식의 가격은 저 주식보다 싸네, 뭐 어제보다 싸네, 뭐 이런 평가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 어제보다 싸다,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과거의 주가 트렌드를 보는 차트 분석. 그렇죠. 네, 요거 차트 분석의 메인 분석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부의 인문학 책 내용을 제가 일부만 소개를 드렸거든요. 네. 제가 소개드린 이론 이외에도 책에는 케인스와 버핏이 사용한 2가지 투자 공식. 궁금하죠, 이거? 네.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서 예외적으로 효과 있는 투자법. 그리고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그리고 교육비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유산으로 물려줄까? 등등의 더 다양한 주제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브라운스톤 우성님의 부의 인문학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강추드리고 싶네요. 그렇구나. 이제 여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항상 거론되잖아요. 그쵸. 주식 얘기할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본인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쓴 책은 한 권도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며느리가 쓴 책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메리 버핏인가? 오, 재밌네. 네. 그러니까 마치 부처님이 내 말을 글로 남기지 마라라고 하셨다잖아요. 그런 거처럼.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고 이런 것을 좀 잘못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러신 것 같아. 네. 괜히 이거 선동했다가 그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예까지도 잃으실 수 있잖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번 이제 부의 인문학으로 우리가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통찰력과 관련해서 저희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 우리 정관리 언니랑 저랑 회계법인에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전우지 전우. 전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주로 했던 일이 내부 감사 업무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야근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연봉에 대한 불만도 있고 많았지만 네. 그 불만들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제 그 어떤 내부 감사라는 분야에 네. 전문가가 되려고 여기 부서를 왔는데 뭐 위에서는 쓸데없이 이 영역, 저 영역 막 아무데나 나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질 않아 제대로.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이상 그분들이 시키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좀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나중에 돼서 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의 프로세스로 설명을 해보자면 회사의 뭐 운영 리스크를 도출해서 통제를 수립하는 거고 네. 그리고 사후에 이 통제가 잘 운영되는지 보는 게 내부 감사고 뭐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5년 이상 시키는 대로 뭐 하다 보니까 그제서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이제 MZ세대들은 모를 거야. 그 옛날 막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처음에 왜 무술을 수련하려고 고수한테 사부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새싹을 넘으라고 시켜. 이제 그러면은 왜 나는 이런 걸 시키니까 막 난 더 이렇게 무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맞아. 약간 쿵푸 팬더 같은 그런 거지. 그치.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지만 요즘 MZ들 같으면 왜 이걸 하는지를 좀 설명해 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 그러기엔 너무 바빠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란 조직이 뭐 나한테 뭘 설득시켜 줄 만큼 여유 있는 조직이 아니야. 맞아요. 학교가 아니고 그냥 가서 돈 버는 데라서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개의 점을 마구잡이로 막 찍을 때는 안 보이지만 점을 찍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연결선들이 보인다라고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예전에 스티브 잡스님이 무슨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이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과 뉴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점으로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 저와 우리 쓸공님들에게 통찰력으로 돌아올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부의 인문학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통찰력을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우리의 투자 철학과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한 주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야가 됐던 통찰력을 한번 키워보는 이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